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병실에서 울려 퍼진 태준의 차가운 명령이 정숙을 얼어붙게 했다. 제가 집까지 팔아가며 당신을 살렸는데 36년 결혼이 하얀 봉투 하나로 끝나가고 있었다. 넌 내 인생의 짐일 뿐이야. 나 이미 다른 사람 있어. 태준의 잔인한 고백이 정숙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서문시장 근처에서 부동산 일하는 사람이야. 젊고 예뻐. 남편의 배신이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었다. 정숙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평생의 사랑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남편의 배신과 사기에 맞서 싸우는 정숙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숙의 용기에 응원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김정숙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 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겨울바람이 틈새로 새어들어와 방 안이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두꺼운 털양말을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시장에서 가져온 시든 배추와 무 몇 개, 그리고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냉장고 온도를 높여놓았더니 김치도 금세 씌어져 버렸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김치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먹을 만했죠. 그래도 국은 끓여야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죠. 22살에 태준과 결혼한 이후 36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자식이 없어 더욱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58년의 세월이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며 냄비를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물을 썰며 지난밤 꿈을 떠올렸어요.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태준이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고 웃어주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말없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6시가 되자 침실에서 태준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콜록, 콜록. 요즘 들어 기침이 부쩍 심해진 것 같았는데 밤에도 몇 번씩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정숙은 걱정이 되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물 갖다 드릴게요. 정숙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죠. 침실은 더 춥고 습기까지 찼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태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힘겹게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어요. 고마워. 그는 무뚝뚝하게 물컵을 받아들고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기침이 또 심해지셨네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환절기라 그런 거야. 돈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러냐?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쉬어 있었지만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정숙은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에 시든 배추를 넣고 김치를 예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얻어온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정성스럽게 접시에 올렸어요. 비록 소박한 상이지만 정숙은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정숙이 상을 차려놓고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은 느릿느릿 식탁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정숙은 맞은편에 앉아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부부 같았거든요. 국이 짜네. 태준이 투덜거렸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싱겁게 끓여드릴게요. 정숙은 얼른 사과했습니다. 사실 된장이 모자라서 적게 넣었는데도 짜다니 태준의 입맛이 변한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시장 나갈 거야? 태준이 물었어요. 네, 가야죠. 어제 감자랑 양파가 좀 남았거든요. 오늘 다 팔아야 해요. 내일 새로 들여와야 하니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힘들겠네. 태준이 짧게 말했어요. 그래도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구나 싶어 정숙은 고마웠습니다. 아침 7시 정숙은 낡은 손수레에 야채를 실고 서문시장으로 향했어요. 손수레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지만 고칠 돈이 없어 그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며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아래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네, 아주머니도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손수레를 끌고 가면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가는 길에 마주치는 다른 상인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힘든 살림살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자리인 시장 입구 한편에 돗자리를 깔고 감자와 양파, 물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감자는 크기별로 나누어 담고 양파는 망에 넣어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무는 흙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아 놓았어요. 아,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자리 생선 장수 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아저씨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 생선이 싱싱해 보이네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 되죠. 김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얼마예요? 첫 손님이 다가왔어요.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어제 들어온 거라 정말 좋아요. 정숙은 정성스럽게 감자를 골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것들로만 골라서 담아주었어요. 양파도 좀 주세요. 손님이 말했어요. 네, 양파는 한 망에 2,000원이에요. 많이 사가시면 조금 깎아드릴게요. 정숙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돈을 건네며 고맙다고 말할 때 정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정숙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태준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했는데 오늘은 왜 나왔을까요? 멀리서 걸어오는 태준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느려 보였어요. 여보, 왜 나왔어요? 집에서 쉬시지 그러세요. 정숙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답답해서 나왔어.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더라고. 오늘 장사는 어때? 태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럭저럭이에요. 감자는 거의 다 팔았고 양파도 좀 나갔어요. 정숙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앉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두 사람은 시장 한편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주변에서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들려왔지만 부부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숙은 하루벌이를 정리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 남짓한 돈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태준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준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시장에서 남은 감자 싸게 얻어왔어요. 감자탕 끓여드릴게요. 뜨끈하게 드시고 기운 내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하루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정숙에게는 그 작은 반응조차 하루의 위안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감자를 씻으며 정숙은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했거든요. 그날 밤 11시경 정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태준이 갑자기 으윽하는 신음소리를 내더니 몸을 움츠렸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프세요? 정숙이 태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욱 누렇게 변해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몸에서는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정숙은 태준의 맥박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맥박이 너무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정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태준의 몸이 경직되면서 작은 경련까지 일어났어요. 정숙은 황급히 휴대폰을 찾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손도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요? 상황실 직원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얼굴이 노랗고 숨도 가빠해요. 몸이 경련을 일으켜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정숙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대구 중구 대신동이에요. 서문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이에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숙은 태준 곁에 앉아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태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때때로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온 구급대원들이 급히 태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간성 혼수 증상으로 보여요. 간성 혼수요? 정숙이 물었어요.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대원이 설명하면서 태준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부인도 같이 타세요.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정숙이 물었어요. 대구중앙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간 관련 응급환자는 거기 전문의가 계세요.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숙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태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놓았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는 듯 했어요. 여보, 버텨요. 곧 병원 도착해요. 정숙은 태준의 손을 계속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구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태준을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정숙을 제지했어요. 정숙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나왔나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수액 증량하세요. 의료진들의 대화가 응급실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도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 제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환자분 보호자이시죠?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간경화요? 정숙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뭔가요? 치료할 수 있나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병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상태로는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요?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만 최소 1억 원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 후 면역 억제제 같은 약값까지 합하면 더 많이 필요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간 이식 말고 다른 치료법은요? 안타깝지만 환자분의 상태로는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태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수술 준비해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정말 큰 결정이에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자식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어요. 제가 결정할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야 저도 살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동의서와 여러 서류를 건넸어요. 그럼 이 서류들에 서명해 주시고 수술비 보증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최소 3천만 원은 먼저 입금하셔야 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새벽 5시 정숙은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을 챙겼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은행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준이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고 어제까지 함께 먹었던 식탁이 쓸쓸해 보였어요. 오전 9시 정각, 정숙은 대구 중구에 있는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수술비가 급해서 이렇게 왔어요. 정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서예요.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대기 얼마 정도 가치가 나올까요? 은행 직원이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편 수술비가 급해서요. 정숙은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집을 완전히 담보로 잡아야 해요. 5천만 원으로는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정숙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살아야 집도 의미가 있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니 오후 3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태준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수술비 일부는 마련했어요. 곧 수술받고 괜찮아질 거예요. 정숙이 유리창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정숙은 태준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모레 오전에 수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간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정숙은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테니까요. 수술 당일 오전 정숙은 새벽 5시부터 병원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정숙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여러 명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정숙은 홀로 남편의 생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8시간의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 씨 보호자 계세요?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불렀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어요. 다행히 간 이식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에게 인사했어요. 마침내 남편이 살아났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태준을 본 정숙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보,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 후 태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간 기능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기뻐하며 태준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정숙이 보온 도시락을 열어 보였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태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조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고마워. 태준은 짧게 대답했지만 예전보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그저 수술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입맛이 없으시죠?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옆에서 기다릴게요. 정숙은 태준 옆에 앉아 밥을 떠서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정숙의 손을 밀어냈어요. 혼자 먹을 수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마. 죄송해요. 그래도 아직 몸이 약하시니까. 정숙은 당황했지만 태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은 태준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수술 후유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되는 거죠.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 뒤로도 태준의 태도는 계속 차가웠습니다. 정숙이 베개를 정리해 주려 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발 마사지를 해주려 하면 필요 없어라고 거절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작은 배려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픈 곳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더욱 정성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서문시장으로 갔어요.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미역, 닭고기, 신선한 야채들을 골라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여보, 오늘은 닭죽 끓였어요. 소화도 잘 되고 기력도 회복될 거예요. 정숙이 따뜻한 죽을 떠서 보여줬습니다. 냄새가 역해. 창문 열어.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해요. 금방 환기시킬게요. 정숙은 얼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끓인 죽이 역겹다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병실 청소도 매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태준의 빨래도 가져가서 깨끗하게 빨아왔어요. 간호사들이 남편분이 복 많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이 물었어요. 별말 없었어. 회복이 잘 되고 있대. 태준은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태준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태준이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남편이 건강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요즘 많이 차가우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정숙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차갑다고? 그냥 피곤할 뿐이야. 태준이 성의 없게 대답했어요. 수술 받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너무 부담스러워.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부담스럽다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태준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2주가 지나자 태준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숙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태준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집에 가면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몸에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요. 정숙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태준이 갑자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아.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네, 여보.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아. 태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잖아요. 정숙이 놀라서 말했어요. 수술비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며.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정숙이 태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손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어.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농담이죠? 수술 받느라고 힘드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은 날 이해해줘. 너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술 전부터야. 서문시장 근처에서 부동산 일하는 사람이거든. 우연히 만났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해.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서문시장 근처라니 자신이 매일 다니는 그곳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집까지 팔아가며 당신을 살렸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해? 이미 끝났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시장에 가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병실 청소를 하고 간병을 했던 모든 시간들이요. 퇴원 날 정숙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끝인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원 수속 다 끝났어요. 정숙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그래. 태준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정숙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뭔 소리예요? 이미 다 작성해놨어. 너는 도장만 찍으면 돼. 태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수술 후에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그 사람이 도와줬거든.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충격에 이혼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내가 집까지 내놓고 당신을 살렸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냐? 난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부잖아요. 36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정숙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36년이 뭐가 대단하냐?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넌 내 인생의 짐일 뿐이야. 정숙은 그 말에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짐이라고요? 제가 당신한테 짐이었다고요? 그래, 짐이야. 맨날 오버하고 간섭하고 부담스럽기만 해. 태준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 이미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줘. 태준이 잔인하게 웃었어요. 너 같은 늙은 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달라.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문시장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김미영, 29살이고, 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받기 전부터 만났거든. 수술받기 전부터요? 정숙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제가 당신을 살리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을 때도, 그때도 만나고 있었지. 미영이가 많이 위로해줬어. 태준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남편을 살리려고 발버둥 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니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사랑하니까. 태준이 딱 잘라 말했어요. 너한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그럼 저와 함께한 36년은 뭐였어요? 정숙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지. 미안하지만 너를 사랑한 적은 없어. 태준의 말은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제가 매일 시장에 가서 도시락 싸다 드리고 병실 청소하고 빨래해 드린 것도 다 헛일이었나요? 그런 건 고맙긴 했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태준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미영이는 나와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야.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당신 돈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정숙이 애원했습니다. 돈? 태준이 비웃었어요. 무슨 돈?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무슨 돈이 있어? 미영이는 진짜 나를 좋아해. 어떻게 확신하세요?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었던 건 저예요. 정숙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그건 의무감이고 미영이는 진짜 사랑이야. 차이를 모르겠냐?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이렇게 잔인하게 자신을 버리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빨리 도장 찍어.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어. 태준이 재촉했어요. 지금 당장 가시는 거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퇴원하는 날인데 축하해줘야지. 태준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담보대출 갚아야 하는데. 정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미영이랑 새 출발할 거야. 태준이 무책임하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제 혼자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숙이 분노로 떨었어요. 내가 해달라고 했나? 내가 알아서 한 일이잖아. 태준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매정하다고? 난 그냥 솔직할 뿐이야. 더 이상 너와 살고 싶지 않다는 게 매정한 거냐? 태준이 반박했어요. 36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식도 못 낳고 친구도 없이 오직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정숙이 울부짖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선택한 삶이잖아.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의 잔인함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빨리 결정해. 미영이가 차로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여기로 오나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곧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고 가. 태준이 성의 없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의 불륜녀가 병원까지 와서 남편을 데려간다는 현실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오빠 많이 기다렸어요? 김미영이 태준에게 달콤하게 말했어요. 29살답게 젊고 예뻤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왔구나. 태준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정숙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자신에게는 그토록 차갑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요. 이분이 아줌마시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셨어요? 김미영이 정숙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물었어요. 정숙은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바친 남편을 빼앗아 가면서도 당당하기까지 한 젊은 여자의 모습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직 안 찍었어. 빨리 하라고 해봐. 태준이 김미영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빨리 해주세요. 저희 급해요. 김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36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였어요.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36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미영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고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저희 시간 없어요. 김미영이 재촉했어요. 젊고 예쁜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평생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어깨가 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갈까, 미영아? 네, 오빠.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김미영이 태준의 팔을 끼며 달콤하게 말했어요. 정숙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정숙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집 대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태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내 이름은 이미 빠졌으니까 상관없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수술비로 빌린 돈인데. 정숙이 절규했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냐? 내가 알아서 한 일이잖아. 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 정숙은 허탈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이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니요. 당신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책임이야? 태준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도 바빠요. 김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늙은 아줌마가 왜 이렇게 집착해요? 그 말에 정숙은 더욱 상처받았어요.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이렇게 직설적으로 듣는 게 얼마나 아픈지 김미영은 알까요? 태준과 김미영이 병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무너졌어요. 36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태준은 김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정숙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빈 병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보였어요. 서로를 돌보고 걱정하는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이 정숙에게는 부러워 보였습니다.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그런 평범한 아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퇴원 수속은 끝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정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네, 끝났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숙은 간신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더욱 적막했어요. 태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돌아올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침실 옷장에는 태준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신혼 때의 밝은 모습, 결혼 기념일마다 찍었던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의지할 친정 식구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는 태준과 결혼한 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태준이 친정과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아서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자신을 탓했어요. 태준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촌스러웠던 걸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태준을 위해 준비했던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싱싱한 채소들을 보니 더욱 슬펐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음식을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때 태준과 함께 꾸몄던 방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함께 TV를 보던 거실 모든 곳에 태준과의 추억이 스며 있었어요. 새벽 3시경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집을 나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서문시장 골목길을 홀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을 매일 태준을 위해 걸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져야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무엇을 포기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서문시장 곳곳을 걸으며 정숙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매일 이 길을 걸으며 태준을 위한 재료를 사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허실이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정숙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려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과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이웃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정숙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니에요. 김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고마웠지만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집까지 잃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태준과 김미영의 불륜 상대가 이 근처에서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으니
소문이 날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정숙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은행 로고가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주택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무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매요? 정숙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집을 잃게 된다는 건 분명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통지서에는 한 달 후 경매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도 잃고 이제 집마저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신천교를 찾았습니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 위에 놓인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깊고 어두운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찬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칼을 흩날렸어요. 다리 위에 서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결혼 생활,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지켜내려 했던 사랑,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정숙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엄마, 정숙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란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과 고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강하게 살아가셨죠.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란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정숙은 어머니의 말을 되뇌었어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경매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무엇인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였어요. 그래,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정숙은 다리 위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천교에서 다짐했던 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집안을 정리하며 태준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대출 서류, 그리고 태준이 남긴 몇 장의 종이들이 나왔어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받을 때 김미영이 도와줬다고 태준이 말했었는데 대출 서류에 김미영의 서명이 보증인란에 적혀 있었어요. 보증인이라고? 정숙은 놀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왜 개인 대출의 보증인이 될까요? 뭔가 수상했어요. 정숙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출 신청서를 보니 집의 감정가가 실제보다 높게 적혀 있었어요. 이상해. 우리 집이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마음이 급해진 정숙은 서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탓에 김 아저씨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숙 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혹시 부동산 쪽 일 아시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동산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김 아저씨가 의아해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정숙은 태준의 불륜과 이혼,
그리고 집 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대출 서류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정숙이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김 아저씨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와 있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보증인이라는 사람, 김미영이라고 하셨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인 대출 보증을 서주는 게 이상해요. 김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숙의 사정을 들은 박 아주머니, 이 아저씨, 최 아주머니까지 함께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 같은데요? 박 아주머니가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정숙 씨,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 아저씨가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풀이 죽어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최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서문시장 상인회에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인회 회장인 장 아저씨도 소식을 듣고 왔어요. 정숙 씨,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우리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요? 정숙은 변호사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났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서민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상담비도 저렴하고요. 장 아저씨가 안심시켰어요. 상인들의 격려에 정숙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상인회 사람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 선생님은 정숙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이 서류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숙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첫째, 감정가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둘째,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인 대출의 보증인이 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이게 불법인가요? 장 아저씨가 물었어요.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핵심인 것 같네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충분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증거는 어떻게 구하나요? 정숙이 물었어요. 일단 김미영의 부동산 사무소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상인들은 정숙을 둘러싸고 작전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김미영 사무소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 봅시다. 김 아저씨가 제안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나섰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정숙은 감동받았어요. 며칠 동안 상인들은 김미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미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써왔던 거였어요. 정숙 씨, 큰일 났어요. 최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김미영이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요? 정숙이 놀랐어요. 네, 김미영 사무소 근처에 사는 할머니 말로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집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나중에 집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최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정숙은 분노했어요. 그럼 김미영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파보니까 김미영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채 있더라고요. 김 아저씨가 덧붙였어요.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난 정숙은 새로 수집한 정보들을 전달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김미영을 대출 사기로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 집도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숙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기가 입증되면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도 중단시킬 수 있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태준과 김미영이 자신을 속였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언제 고발장을 내면 되나요? 정숙이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내일 당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 동시에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록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이 함께해주고 있었고 변호사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숙이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꼭 이겨낼게요. 정숙은 어머니를 그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김미영과 태주는 정숙을 만만하게 봤겠지만 정숙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순간 정숙의 마음은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변호사가 안심시켰어요. 경찰서를 나온 정숙은 서문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 어떻게 됐어요? 김 아저씨가 궁금해했어요. 고발장 접수했어요. 이제 경찰에서 수사한대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나쁜 놈들은 꼭 벌받아야 해요. 박 아주머니가 박수쳤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정숙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이 미영이를 조사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고발했다며? 태준이 화를 냈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신들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속이긴 뭘 속여?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야? 태준이 억지를 부렸어요. 당신 수술비로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도와준 건데.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김미영이 감정가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태준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건 나도 몰랐어. 미영이가 알아서 한 일이야. 몰랐다고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다고. 미영이가 그냥 도와준다고 해서.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숙은 태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쨌든 이미 고발했으니까 수사받으세요. 정숙아, 제발 고발을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태준이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늦었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영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미영을 조사해 보니 대출 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감정가 조작, 허위 서류 작성 등 여러 가지 혐의가 확인됐어요. 그럼 제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물었어요. 사기가 입증됐으니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경매도 중단됐고요. 형사가 답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집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덧붙였어요. 태준 씨도요? 정숙이 놀랐어요. 네, 김미영과 공모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며칠 후 태준도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정숙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태준과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만난 태준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수가,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 말 있으면 조사실에서 하세요.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태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숙은 태준을 외면했어요. 조사실에서 태준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미영과 함께 여러 차례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 정숙의 집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태준이 변명했어요. 그럼 수술 받기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네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태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정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태준이 자신의 수술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피해자로 태준과 김미영은 피고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들은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김미영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와 김미영의 수법을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김정숙 씨,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정숙에게 발언 기회를 줬어요. 정숙은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집까지 팔아서 살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저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커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 주세요.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김미영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징역 3년, 피고인 박태준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정숙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김미영은 실형을 받았고 태준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태준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버린 건 집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내 마음이었어요. 정숙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서문시장 상인들이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모두들 축하해줬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정숙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흘러온 모든 일들이 마침내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재와 집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머니, 정숙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정숙은 어머니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문시장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법원에서 집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태준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정숙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6년간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신혼 때 함께 산 그릇들, 태준이 좋아했던 옷들,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문시장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꾸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정숙은 작은 집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사를 마친 다음 날 정숙은 서문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숙 씨, 이사 다 끝내셨어요? 김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어제 마쳤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정숙이 밝게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요.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일찍 집에 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야채를 준비하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제가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요. 정숙이 수줍게 웃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정숙의 야채 좌파는 시장에서 소문이 났어요. 야채도 싱싱하고 정숙의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태준 때문에 일찍 정리했던 장사를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정숙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더 활기차져요. 장 회장이 격려해줬어요. 고마워요.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게 즐거워요. 정숙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태준 것까지 차려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간단히 해서 먹으면 됐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넣고 밥 한 공기면 충분했어요. 이렇게 간단해도 괜찮구나. 정숙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만족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숙도 그들과 비슷한 처지였지만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 설렜어요. 주말에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근처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태준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숙 씨, 등산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상쾌해요. 이런 걸
왜 진작해보지 못했을까 싶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대구 시내가 아름다웠어요. 서문시장도 보였고 자신의 작은 집이 있는 동네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자주 해봐야겠어요. 정숙이 마음먹었어요. 한 달 후 정숙은 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요리 강습에 참여했어요. 예전에는 태준만을 위한 요리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정숙은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재미있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숙 씨, 파스타 정말 맛있게 만드셨네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칭찬했어요. 고마워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만든 파스타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정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정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옷차림도 예뻐졌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숙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정숙 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뭔가 다르다 했더니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요.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이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아주머니, 최 아주머니, 김 아저씨가 함께 다가왔어요. 정숙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박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젠 우리랑 같이 해요. 혼자 있지 마시고 우리랑 어울려요. 최 아주머니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정숙 씨 가족이에요. 외로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아저씨도 격려해줬어요. 정숙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남편을 잃고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자유와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 같은 이웃들도 얻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창밖으로는 서문시장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숙이가 정말 강해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희망찬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이렇게 정숙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숙처럼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정숙의 용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